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사연 애청자가 인사 올려요. 제가 평소에 드라마를 꽤 즐겨 시청하는 편인데요. 할 말 다 하고 위기에 처해도 금세 기질 발휘해서 그걸 전화위복으로 삼고 곤란한 상황일지라도 당당하게 나서서 해결해보는 그런 주인공들이 꽤 등장하던데 저는 그러한 장면들을 볼 때마다 다음 생이라는 게 있다면 저도 한번 저렇게 시원하게 톡 쏘는 사이다 같은 인물이 되어보고 싶다는 바람을 품고는 합니다. 저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하고 평범한 대한민국 아줌마로 나이를 먹고 말았을까 싶어서 제 지난 인생이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니, 솔직히 평범하다고 하기에는 그게 과대평가가 아닐까 싶을 만큼 제가 아둔하고 답답하게 살아온 측면도 있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100세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나 그렇게 톡 쏘는 사이다처럼 살아보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변하기 힘든 것 같아서요. 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인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저의 지난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시겠어요. 풍족하고 넘치지는 않아도 커다란 부족함은 없어서 모자라지도 않게 지냈던 집이 바로 제 친정이었어요. 서로 아웅다웅 하면서 지지고 볶으며 지내던 그 시절 그때만의 감성이 있었죠. 지금은 맛볼 수 없는 그 당시만의 감성이 그리울 때도 많지만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 친정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왜 그런 게 있었던지 모르겠어요. 진작에 없어져야 했을 게 남의 보증을 서는 것이었죠. 그때 일로 저희 집은 전 재산을 날리다 못해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돈을 모으는 건 그렇게 어려운데 잃는 것은 쉬웠습니다. 온갖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으쌰으쌰 힘들게 하늘로 날아가던 비행기가 장고장 하나에도 속절없이 바닥으로 추락해버리는 것에는 별다른 노력 따위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곤두박질 치는 것에는 과정이 없더라고요. 그냥 눈 한 번 깜빡하고 나면 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간다고 하는 소리가 얼마나 부러웠던지 몰라요. 저희 집처럼 망해도 3대는 먹고 살 테니까요. 하지만 저희 집은 어림도 없었죠. 이제 앞으로 어쩌면 좋아. 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친정엄마가 늦은 밤중에 그렇게 중얼거리며 흐느껴 우시는 모습을 제가 몰래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와 동시에 엄마가 죽겠다고 할까봐 겁이 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 식구 다 같이 죽자고 엄마가 그러실까봐 속으로 덜컥 겁이 났던 기억입니다.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웠던 점이 하나 또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친형처럼 생각하며 지내시던 어떤 분이 계셨어요. 어렸을 때 저는 그분을 삼촌 정도로 여겼었고요. 그런데 그분이 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던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족들은 그때 다 흩어지고 그분도 얼마 후에 모습을 감추셔서 대관절 살았는지 죽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그저 이상한 소문만이 무성하게 남았다는 것이 그 일의 결말이었고요.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한숨을 많이 내쉬며 탄식을 하셨던지 몰라요. 당연히 엄마 또한 그분을 잘 알고 지내셨던지라 함께 걱정을 많이 하셨었고요. 아유 세상에나 뭐 그런 일이 다 있을까. 보증 서고 어쩌고 그러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돈이 이렇게나 무서운 거야. 어쩜 가족을 그렇게 박살내버릴 수가 있을지.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아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엄마가 안타까움에 어쩔 줄 몰라 하시며 혀를 끌끌 차셨던 건 제가 분명히 목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은 가까이 지냈던 존재가 빚 보증 때문에 집안이 망가지고 가족들이 사라지고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그런 비극적인 과정을 직접 목격하였던 집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이 그놈의 빚 보증 문제로 망했습니다. 대관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비극적인 사건을 직접 봤으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했던 대가, 그 값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집안에 온통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죠.
충격으로 쓰러져서 앓으셨던 아버지는 그럼에도 어떻게든 다시 열심히 먹고 살아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파리한 낯빛을 하신 채로 일거리를 찾아 나서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일을 하시던 도중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쓰러지셨고요. 일을 하시던 그 현장에서 쓰러지셨던 것이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정리가 안 되어 있었고 그 바람에 넘어지면서 다치기까지 하셨어요. 어떻게든 상황을 이겨내보려고 발버둥을 치셨으나 결과적으로는 상황이 더 어렵게 된 셈이었죠. 절망이 마치 더 큰 절망을 불러오는 것만 같았답니다. 엄마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무작정 일을 하셨어요. 늦다고 해야 할지 이르다고 해야 할지 모를 그런 시각에는 목욕탕 청소까지 나가셨던 분입니다. 죽지 않고 이렇게 살다 보면 계속 사라지는 게 인생이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련다. 엄마가 힘없이 누워서 중얼거리시는 소리를 들을 때면 한없이 숙연해지고는 하였습니다. 저희 집이 사남매입니다. 제가 막내이고 위로 언니 둘, 오빠 하나가 있어요. 게으름 피우지 않고 미친 듯이 일을 하며 돈을 벌었던 언니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누구 하나 집에 손 벌리는 일 없이 알아서들 시집을 갔습니다. 둘 다 일찍 시집들을 갔어요. 힘들고 고단한 일상이었기 때문에 의지할 상대가 둘 다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빠가 집안의 유일한 아들로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요. 자연스레 새언니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새언니를 바라보며 생각한 점이 있었죠. 쓰러지셨던 그 후유증으로 지금 거동은커녕 말이나 한마디 똑바로 못하는 편찮으신 시아버지에 화병 걸려서 머리가 하얗게 물들고 낯빛에는 세상을 향한 불신과 분노와 염증만 남은 시어머니, 성격은 착하고 성실하지만 언제 잘릴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직장에 다니는 남편. 이렇게 따지고 보니 새언니의 처지가 정말 안쓰럽구나.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겠다. 새언니가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않았어도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외로운 처지만 아니었어도 아마 작은 오빠한테 시집을 오진 않았을 거야. 괜히 그런 생각마저 드네. 제가 그때 저절로 한숨이 나왔으나 애써 새언니 앞에서는 아무런 생각도 안 하는 척 단순하게 굴었던 듯 싶네요. 그런 티를 내고 싶지 않았나 봐요. 집에 있던 돈이 다 날아가고 모든 것을 잃고 빚만 잔뜩 억울하게 떠안게 되었던 그때에 정말 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막내로서 어린 마음에 부모님이 원망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감사했던 점은 그럼에도 가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가까웠던 그분은 집안이 폭삭 망한 이후로 가정이 박살났었는데 저희 집은 어쨌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일념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깊은 후회와 죄책감을 가지고 계셨고 엄마가 절대 인생을 놓지 않겠다는 자세로 죽어랍시고 일을 다니시는 모습이 자식들 눈에 다 보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입 다물고 의원에게 불행을 먹어치우면서 없애고 상대해야 할 불행의 끝이 언젠가는 보일 거라는 작은 희망을 안고 살아왔던 것이었죠. 아주 고단한 며느리 노릇을 하게 된 새언니를 보며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했던 시점으로부터 몇 년이 지났을 때 저는 인연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6살 연상의 남자였어요. 그리고 직업이 제법 괜찮았습니다. 한낱 월급쟁이 회사원이었으나 직종이 괜찮았고 그 회사가 나름 탄탄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 정도면 대단했죠. 왜냐하면 저는 그럭저럭 규모가 받쳐주는 공장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받는 돈은 아주 박봉이 따로 없었고요. 그러니 남편에 비해 제가 명함을 내밀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하나같이 저를 향해 결혼을 잘하게 되었다며 축하를 해주었고 신기해하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생김새도 제법 괜찮았거든요. 아주 무난했죠. 친정 식구들은 알아서 결혼을 척척 잘해내는 제가 장하고 대견하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막내딸을 시집 보내는데 집에서 해주는 게 거의 없어 미안하다며 엄마는 눈물을 보이셨고요. 괜찮으니까 울지 마시라며 저는 엄마를 달래드렸고 모녀끼리 뭉클한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딱히 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잘 됐구나. 그래, 잘 살아라. 단지 그런 말씀뿐이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아버지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시집가서 잘 살게요, 아버지. 다시 일어나셔야죠. 건강하세요. 그게 제가 아버지한테 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헛기침을 큼큼 하시며 고개를 돌리셨는데 저에게 미안해서 식구들 앞에서 면목이 없어서 그러신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알았죠. 그래서 다들 별말 안 했고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곧바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새언니의 처지가 이러니 저러니 어쩌니 하면서 내가 평가했었구나. 내가 뭐라고 감히 평가를 하면서 내심 동정까지 했을까. 오빠와 결혼해서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새언니가 떠오른 것입니다. 자연스레 저의 상황과 비교가 되면서 죽을 맛이더군요. 왜냐고요? 가만히 뜯어보니까 차라리 새언니의 처지가 저보다 나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친언니들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희 언니들은 신의 짓을 안 했습니다. 그럴 인문들이 아니었어요. 저마다 각박한 상황 속에서 시집들을 갔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적응하느라 다들 바쁘고 정신이 없었고요. 적응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새언니한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가끔씩 반찬이나 싸들고 방문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자주 들리지도 않았어요. 다들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었거니와 아주 솔직하게 가감없이 밝혀보자면 괜히 자주 들락날락 거렸다가 새언니로부터 이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두 분을 모시는 게 어때요? 라는 소리라도 나오면 큰일 나니까 거리를 뒀던 거죠. 아무튼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언니들은 새언니한테 잔소리 한 번을 안 한 인물들이었는데요. 제가 처한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올케, 우리 엄마 생선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요새 생선 한 번 안 구웠다면서? 귀찮아서 그래? 제발 신경 좀 써. 구석에는 오래된 책장 저거 내가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게 벌써 한두 번째야? 올케, 제발 빠릿빠릿하게 정리 좀 하고 살아. 저는 신의 짓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누나만 둘입니다. 3남매라서요. 그리고 시누이들이 시댁과 멀리 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결혼을 한 지 1년이 되기를 했나 2년이 되기를 했나 시간이 좀 쌓이고 나서 저한테 태클을 걸어 들어왔다면 저도 어쩌면 자연스레 수긍하는 측면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꼴랑 한 달, 두 달 정도가 되었을 때부터 득달같이 저를 들들 볶으면서 참견질을 해대니까 진짜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얼마나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으면서 사람을 번거롭게 만드는지 몰랐습니다. 시누이 둘 다 하도 인상을 잘 써서 미간에 주름이 잡혀있는 얼굴들이었네요. 큰 시누이는 결혼해서 애가 2명이었고요. 맞벌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식 직장이라기보다는 살짝 아르바이트에 가까운 그런 일을 해서 시간적 여유가 좀 나는 것이었어요. 이놈의 시간적 여유가 덜 났으면 제가 그때 덜 피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었네요. 작은 시누이 쪽도 애가 2명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었습니다. 동물 2마리, 개 하나, 고양이 하나 이렇게요. 하지만 작은 시누이 본인이 그 동물 2마리를 자기 애처럼 생각하면서 여간 챙기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진짜로 애가 2명이 있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결혼은 안 했냐고요? 했죠. 했었죠. 저희 부부가 결혼할 적에 작은 시누이는 이혼에 들어갔습니다. 별거는 사실 진작에 하고 있었다나 뭐라나 대략 그런 이야기였고요. 이런 썩을 년을 다 봤나? 시아버지께서는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당혹스럽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른다고 하셨고요. 너 이렇게 괘씸하게 굴 거야? 네 동생이 결혼하는데 너는 이때를 틈타서 이혼 얘기를 꺼내? 아주 괘씸해 죽겠어 정말. 아무 때도 아닌 때에 밝히면 온갖 비난의 잔소리가 쏟아질 것 같으니까 작은 시누이가 계획적으로 저희 부부의 결혼하는 때를 노려서 이혼 사실을 밝혔던 거예요. 시부모님께서는 뒤집어지셨고요. 가뜩이나 시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못한데 네가 그러고도 자식 딸년이 맞냐고 하며 시어머니께서 원통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작은 시누이는 제법 당당했죠.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죽겠다는 표정으로 확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그 미친놈이랑 평생 죽을 때까지 같이 살까요? 이혼 하나 못해서 그렇게 인생 망쳐야 한다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아직 애 없는 게 천운이지. 애 생기기 전에 갈라서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다면서 박박 우겨대는 작은 시누이의 모습을 보며 저는 보통이 아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거참 희한한 일이었어요. 남편한테는 저렇게 드센 면모가 없었거든요. 이제 막 결혼을 한 것이었으니 잘 안다 모른다 말을 하는 것은 시기장조이긴 했으나 확실히 인상만 봐도 누나들하고는 달랐습니다. 드세고 억센 기운이 얼굴에 없었어요. 아직 애가 들어서지 않은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애를 아직 안 가졌던 게 아닐지. 듣고 있던 큰 시누이가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고 그러자 작은 시누이의 얼굴이 민망함으로 물들었더랬죠.
그때는 몰랐으나 작은 시누이가 키우는 동물 2마리 때문에 너무 미쳐 있어서 임신 문제는 뒷전이었던 것으로 나중에 생각이 되더라고요. 큰 시누이가 그렇게 말을 했었을 때 시부모님께서도 골치 아파 죽겠다는 기색들이 되셨었고요. 아무튼 드세고 억센 기운을 제 앞에서 선보이며 저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시누이들은 혹시는 역시라는 진리의 법칙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사사건건 올케거리면서 모든 걸 제 탓으로 몰아가고 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시키려고 들었던지 모릅니다. 큰 시누이는 이런 논리를 들이밀었어요. 올케는 내 동생하고 결혼하면서 해온 게 뭐가 있어? 솔직히 몸뚱아리만 가지고 온 거나 다름없지 않아?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값을 내면서 살아야지. 진짜 더럽고 치사하지 않나요? 제가 친정의 사정이 변변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제 직장이 남편의 직장보다 못해서 벌이가 뒤떨어진다는 점, 이런 것들을 들어서 큰 시누이는 제가 많이 부족한 면모를 시댁을 향해 희생정신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금 슬펐던 점은 그 당시에 제가 큰 시누이가 더럽고 치사하게 뱉은 말들이 따지고 보면 썩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럴싸하기는 하다고 생각하면서 주먹을 꽉 쥔 채로 반박을 못하고 수긍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뒤떨어지는 제 자신을 향한 자신감이 저는 그렇게나 없었나 봐요. 친정 식구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힘들게 버텨오고 살았는지 다 아는데 제가 시시콜콜 다 떠들면서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서 견뎌내지 못할 시련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었고요. 그러니 제가 친정의 비호를 전혀 못 받는다고 여겨서 시누이들이 더욱 저를 함부로 대했던 것 같아요. 큰 시누이가 더럽고 치사했다면 작은 시누이는 얄밉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서 누가 더 싫었느냐는 질문이 들어온다면 저는 고민 안 하고 작은 시누이를 고르렵니다. 집이 되게 어렵게 살았으니까 올케는 생활력이 좋겠네. 뭐든 혼자서 척척 잘해내겠어. 네? 딱히 그렇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려고는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 올케. 그런 자세 아주 좋아. 사람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돼. 인생은 결코 쉽고 만만한 게 아니야. 매사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작은 시누이한테 제발 너나 잘하라고 말해주고 싶은 게 본심이었답니다. 하지만 여간 평범하지 않은 게 아닌 인물이었기 때문에 개구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을 뿐이었죠. 솔직하게는 용기도 그때는 부족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올게. 다음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우리 집 와서 파랑이 좀 챙겨줄래? 네? 파랑이를요? 내가 그때 일이 있어서 집을 비우게 돼서 그래. 동물 사랑하고 위하는 노력도 열심히 좀 해봐. 제가 퇴근하면서 들르면 되기는 하는데요. 출근할 때도 들러. 출근 때 들르고 퇴근 때 들러서 1시간 정도 있으면서 파랑이 챙겨주고 놀아줘. 놀아주는 장난감은 다 준비되어 있거든? 올케가 팔 떨어지게 흔들기만 하면 돼. 파랑이 화장실 치우고 물 갈아주고 온 집안에 털 날리고 붙은 거 청소하고 그렇게 해줘. 아니 제가 고양이를 잘 모르는데 사랑이는요? 사랑이는 혼자 못 둬서 엄마한테 봐달라고 할 거야. 엄마가 외출하셔도 집에 아버지는 계시니까 사랑이가 혼자 안 있어도 되겠지. 네, 그렇군요. 대답이 왜 시원하지가 않아? 돈도 얼마 못 버는 직장답게 일도 일찍 끝나잖아. 퇴근하고 나서 우리 파랑이 좀 챙겨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거절은 사양할 테니까 다음 주에 올케가 우리 파랑이 돌보는 걸로 나는 알고 있을게. 진짜 미친년이 따로 없었습니다. 다짜고짜 뭘 혼자 결정을 다 하고 난리인가요? 사랑이는 개, 파랑이는 고양이였습니다. 사랑이는 13살 먹은 시추였고요. 파랑이는 11살인가 12살이었나 그 정도 된 눈이 파란 고양이였죠. 제가 팔자에도 없을 것 같은 동물들 뒤치다거리를 작은 시누이 때문에 처음 해봤습니다. 작은 시누이의 집에 가서 고양이를 돌보고 챙기는 것, 그것만으로 끝이었을 것 같나요? 아니었죠. 올케, 집에 들러준 김에 정리정돈까지 해줄 수는 없었어? 사람이 왜 그렇게 눈치가 없고 야박하고 지랄이야? 저한테 하나를 안 주며 열을 발하는 그런 도둑놈의 심보가 바로 작은 시누이였습니다. 제가 작은 시누이만큼은 정말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는 마음가짐이 되어서 대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보통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네요. 그러면 자기 누나들이 이 지경인데 제 남편은 뭘 했냐고요? 뭘 안 하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나도 몰라. 누나들이 그런 사람인지도 몰랐고 나도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당신 누나들인데 당신이 모르면 누가 알아. 우리 부모님도 모르시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특히 작은 누나는 왜 그 지경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답답해. 내가 차라리 말을 말자. 남편하고 그런 주제로 대화를 할 때면 벽을 보고 얘기하는 기분이 들어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어머니 쪽은 어떠했냐고요? 사실 여자들이 결혼하고 나서 가장 중요하고 관건인 것은 시어머니하고의 관계겠죠. 고부관계가 시댁 문제의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소리도 있으니까요. 따지고 보면 시누이들이 아주 매일같이 시댁을 드나들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이상하게 자주 보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는데요. 그건 아마 시어머니께서 당신 딸들과 통화를 자주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소위 시집살이라는 것을 시키는 분은 아니었어요. 뭐랄까 그냥 보통으로 구시는 분이었죠. 하지만 자꾸 시누이들에게 전화로 이러쿵 저러쿵 제 앞에서는 굳이 안 하셨던 말씀도 다 하시면서 은근히 제 흉을 보셨습니다. 불만이 있으시면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하시지 저한테는 아무 소리 안 하시면서 꼭 그렇게 시누이들한테서 전화가 걸려오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저에 관한 질문이 들어오면 별로 안 좋게 대답을 하시고는 했습니다. 제가 안 한 행동들도 제가 한 것처럼 시누이들한테 말씀을 하실 때도 있었고요. 대관절 왜 그러시는 건가 싶어서 저는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었죠. 그래서 제가 아예 시어머니께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때그때 말씀을 해달라고 시누이들한테 혼인하고 책망을 듣는 거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드린 적도 있었네요.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모르쇠 하시며 당신은 절대 시누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안 좋게 한 적이 없다고 당연히 이야기를 지어낸 적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본 것은 환상이고 들은 것은 환청이었나요? 심지어는 편찮으신 시아버지께서 모처럼 참견을 하시며 시어머니를 향해 당신이 입방정을 떨기는 한다라고 하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러자 전에 없이 발끈하시면서 증거 있냐고 따져 물으셨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뭘 어찌하여도 진퇴양난이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톡 쏘는 사이다 같은 사람을 보면 너무 부럽고 멋져 보여서 두 손을 꼭 마주잡고 눈빛을 빛내는 아줌마로 나이가 들어갔나 봅니다. 누구를 탓하겠나요? 똑부러지게 굴지 못하고 내지르지도 못하는 소심쟁이 답답이로 살아온 저의 잘못이겠죠. 시어머니의 그런 면모 때문에 억울하고 환장해서 팔짝 뛰고 싶었어요. 갑질을 부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은 큰 시누이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리고 작은 시누이는 성격이 이상하면서 개 고양이 타령을 맨날 해대는 통에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본인 말로는 자기가 되게 깔끔 떠는 성격이라고 하는데 옷에 맨날 고양이 털이 붙어 있었습니다. 고양이 털이 덕지덕지 붙은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웃겼던 점은 저한테 자기 집 청소를 맡기면서 고양이 털 한 올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나 닥달을 해댔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제가 왜 작은 시누이가 집을 비울 때마다 고양이를 봐줘야 했던 건지 그것부터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었죠. 자꾸 개를 데리고 다녀서 시부모님도 질색하셨고요. 우리 사랑이가 분리불안증이 있어서 혼자서는 절대 못 있어요. 사람하고 둬야 한단 말이에요. 작은 시누이가 짜증을 내는 앞에서 시어머니께서는 다 포기했다는 표정을 짓고 계셨고요. 제가 보기에 분리불안증이 있는 건 개가 아니라 작은 시누이 본인 같았습니다. 개를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위하면서 온갖 옷을 사다가 입히는 꼬라지도 정말 보기 힘들었죠. 작은 시누이 때문에 저는 개 고양이만 보면 스트레스가 밀려와서 가슴이 막 뻐근해지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설마 그러면 제가 억울하고 환장하는 생활을 계속하면서 시누이들에게 시달려왔냐고요. 그랬을까봐 경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안심을 시켜드리고 싶네요. 그러지는 않았답니다. 다행이죠. 제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게 돼서 시누이들이 잔소리를 끄는 건 아니었네요. 시누이들이 개가천선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시어머니께서 이상하게 입을 나불대시는 걸 그만둔 것도 아니었답니다. 그렇다면 대관절 제가 어떻게 그런 생활에서 벗어났느냐고요. 간단한 해결책이었어요. 바로 이사를 갔거든요. 편찮으셨던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틈을 타서 그때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사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출퇴근 동선이 이사 가면 훨씬 더 낫다는 걸 계산하고 나서 반응이 바뀌었더군요. 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거리는 약간 더 멀어졌으나 출퇴근하는 길이 더 좋아져서 결과적으로 시간은 단축됐기 때문입니다. 그 계산을 마치고 남편이 이사에 적극 동의를 했었습니다. 시댁하고 워낙 가까이 살다 보니까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병 걸리기 직전이었다는 점도 남편이 제 눈치를 보게 만들어서 이사라는 결론으로 이끌어졌고요.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이혼을 발표했던 작은 시누이의 만행에서 좋은 힌트를 얻었기에 그 덕분에 별탈 없이 이사를 할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아직 어수선하고 뭔가 뒤숭숭하던 시기, 그때에 이사를 해버리니까 다들 묻고 따질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자주 안 보고 사니까 관계도 나아지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습관적으로 이야기를 지어내시며 저에 대한 험담을 하신다는 걸 시누이들도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레 눈치채게 되었거든요. 뭐 대단한 이유라든가 저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서 시어머니께서 그러신 건 아니었고 말 그대로 습관적으로 그러신 것 뿐이었으니까요. 시누이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러셨던 측면도 있는 듯 하였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께서는 옛날에 시집살이를 엄청나게 당하셨던 분이더라고요. 나이가 드시고 나서 뒤늦게 지난 과거에 대한 무력감이라든지 우울한 것들이 밀려들었을지도 모르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아무튼 시어머니께서 별다른 일이 없어도 공연히 별별 이야기를 다 떠드신다는 걸 시누이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를 향해서 되게 머쓱해하고 민망해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올케가 마음고생이 그동안 좀 들었겠네. 큰 시누이는 멋져가면서도 그 한마디를 날려줬는데 작은 시누이는 기색으로만 잠시 민망했었을 뿐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싸가지가 바가지였죠. 애초에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실망도 안 했네요. 시댁에서 거리가 떨어진 방향으로 이사를 가고 나니까 그 전보다 확실히 친정 식구들과 교류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걸 두고 남편은 서운하다고 했었죠. 이제 시댁 말고 친정만 챙기는 여자가 된 것 같아 그게 좀 보기 안 좋다나 뭐라나. 미친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개소리를 상대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 무시해 주었고요. 아버지는 이제 회복을 많이 하신 상태였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지팡이에 의지해서 천천히 걸으시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제법 속도를 내서 걸으셨으며 장시간이 아니라면 지팡이가 없어도 외출하고는 하셨습니다. 저는 세원이한테 가장 먼저 고맙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시댁 겪어보니 그러고 나니까 세원이의 고충을 잘 알겠더라고요. 말로 표현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서 나를 잡고 세언니한테 고마움과 미안함을 꺼낸 적이 있었네요. 그랬더니 세언니가 눈물을 글썽이는 게 아니겠어요. 이야기만 들어도 감동이라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준 것 자체가 세언니의 입장에서는 되게 고맙고 힘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것을 계기로 저희가 좀 친해졌죠. 시간을 내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이런저런 대화도 종종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시댁의 이야기도 세언니한테 꺼냈었고요. 들을 때마다 경악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던 세언니는 제 시누이들의 대목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사하길 정말 잘했네요. 그거 아주 이상한 사람들인데요. 특히 언니 말고 동생 쪽 말이에요. 듣고 보니까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한번 눈 돌아가면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세언니는 제 작은 시누이가 미친 사람 같으니 매사에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온갖 기행을 작은 시누이로부터 접해왔던 저였기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죠.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할 일은 전혀 없다고 여겼어요. 설마 하니 그렇게나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던 건데요. 놀랍게도 설마가 사람을 잡더라고요. 때는 시아버지의 제사를 앞둔 시기였습니다. 사랑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작은 시누이가 키우는 시추, 그게 말입니다.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그게 되게 큰일이었나 봐요. 남편의 표정이 일단 너무 어두웠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전화로 저에게 한참을 하소연하셨습니다. 아휴 그 미친년이 날뛸까봐 나는 그게 걱정이구나. 너라서 내가 몰래 하는 소리지만 그 개누시키 아주 잘 죽었다. 잘 죽었어. 아 그래요? 그러시구나. 저는 어머님이 사랑이를 예뻐하시는 줄만 알았어요. 예뻐했지. 애교가 많은 놈이었지. 착했잖아. 말 잘 듣고 보르면 오고 똥오줌 잘 가렸지. 하지만 딸년이 걔한테 미쳐가지고 온갖 유난을 떠니까 걔가 나는 진심으로 예쁘지는 않더라. 그 우라질 놈의 걔 고양이 때문에 이혼까지 당했으면서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휴. 그동안 걱정이 많으셨군요. 이제 파랑이만 남았네요. 그래도 파랑이는 고양이라서 좀 낫죠. 집에만 있잖아요. 말도 마라. 이제 그 고양이한테 집착할 생각하니까 아주 소름이 돋는다. 개 없다고 남은 고양이한테 얼마나 정성 쏟으며 지랄 발광을 떨지. 아주 미치겠어. 징그러워 죽겠는데 어쩌면 좋니.
고양이가 그래도 나이가 꽤 있잖아요. 갈 때 되면 가겠죠. 예, 내가 TV에서 보니까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들 있지? 그것들이 20년은 산다더라. 아주 무서워 죽겠어. 20년이요? 그러면 아직 멀었네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애끓는 목소리를 내시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잔병치레를 해왔던 사랑이보다 태어난 얼굴로 집에서 잘 노는 파랑이가 건강한 녀석이었죠. 체질도 건강해 보였어요. 혼자서도 집에 잘 있고 성격도 차분했습니다. 제가 파랑이를 몇 번 돌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눈 시퍼런 고양이가 장수할 팔자 같아서 불안하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동의가 드는 이유였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의 제삿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 전날과 당일 이렇게 이틀째 회사가 진짜 미친 듯이 바쁜 날이었습니다. 빠질 도리가 없었어요. 미리 이 부분을 시댁에 알려두었고요. 정시 퇴근을 할 수가 없던 저 대신 남편이 일찍 자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신없이 일을 마무리했고 부랴부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거의 다 와서 전화가 걸려왔던 거예요.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고 받아보니까 아주 중요한 용건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제출할 서류를 책상 위에 두고 온 것 같은데 그게 안 보인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서류를 당장 봐야 한다는 다급한 용건이었기에 저는 기억을 되짚어가며 열심히 위치를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제 책상 위가 아니라 과장님 책상 구석에 그 서류가 가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회사로 갈 일은 없어 마무리되어 안도의 한숨이 쉬어졌고 그렇게 시댁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왜 이제 오는 거야? 올케는 우리 아버지 제사가 장난이야? 우리 아버지가 웃어? 우리 집이 만만해? 들어가서 신발을 벗기가 무섭게 작은 시누이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안으로 발을 들였고요. 작은 시누이의 얼굴을 보고 제가 놀랐죠. 정신병원을 이제 막 탈출한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얼굴이며 표정이 엉망이었습니다. 머리도 부스스했고요. 한 달 전에도 봤었는데 그 사이 왜 저렇게 됐을까 싶어서 당황하던 제 머릿속에 얼마 전 사랑이가 죽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누이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제가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고요. 큰 시누이는 부끄러워서 미치겠다는 얼굴이 되어 자기 남편을 잡아 끌더니 잠시 요 앞에 약국이나 갔다 오겠다고 하더군요. 약국 문 닫기 전에 급하게 살 게 있다나. 그런 핑계를 대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가 도착하기 전부터 작은 시누이가 분위기를 망쳐놓고 깽판을 치고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었네요. 제 남편은 진이 쏙 빠져 넋이 나간 몰골로 제 쪽을 초조하게 살피고 있었고요. 작은 시누이가 저한테 이제는 아예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모든 게 지긋지긋해졌어요. 10분도 안 늦었는데 왜 이러세요? 10분은 시간 아니야? 10분 늦은 것도 지각이거든? 어디서 눈 똑바로 뜨고 말댔구야?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언제까지 그러고 사실 거예요? 정말 한심하네요. 뭐라고? 니값게 뭔데 나한테 한심하다고 해? 네가 잘난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 네가 뭔데 나한테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내가 묻잖아! 작은 시누이가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막 지르더니 갑자기 손에 뭘 쥔 채로 제 얼굴을 막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방어도 못한 채로 얼굴을 세게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뭘로 절 때렸는지 보니까 동그란 보관함이었어요. 하도 세게 저를 때려서 그 보관함이 열렸는데 그 안에서 돌멩이가 몇 개 나왔습니다. 길가의 돌멩이 말고 반질반질 예쁘고 색감이 있는 돌멩이요. 우리 사랑이가 기특하네. 나 대신에 건방진 올케한테 한 방 먹여줬네. 시누이의 말을 듣고서 알았습니다. 그 돌멩이 죽은 개 사랑이의 유골로 만들어졌다는 것을요. 와, 아파서 미치겠고 어지러운 와중에 작은 시누이의 만행 때문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남편을 붙잡고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라는 놈이 어버버 하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거였어요. 작은 누나, 제발 자꾸 이러기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고작 저런 말이 전부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네요. 시어머니께서는 현기증을 일으키시며 벽에 기대신 채로 주저앉으셨고요. 신음을 하시는 시어머니 곁으로 남편이 놀라서 후다닥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작은 시누이가 저를 째려보며 이게 다 저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뭐? 나 때문? 이것조차 나 때문이라는 거야? 웃기지 마. 전부 너 때문이잖아. 제가 결국은 폭발해서 외쳤습니다.
그러자 미친 남편놈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기 누나한테 너라고 하냐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가방을 챙겨서 무조건 나왔습니다. 맞은 얼굴보다 가슴이 더 아팠네요. 늦은 시간이라 일단 집에 가서 끙끙 앓았고요. 소심한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기어들어온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별일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파 죽겠다는데 그 옆에서 자꾸만 별일 아니라고 자고 일어나면 아픈 것도 괜찮아질 거라고 하더군요. 진통제를 때려붓고 억지로 잤던 저는 다음날 당장 병원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왼쪽 얼굴에 광대뼈가 함몰되었다는 겁니다. 눈 주변이 땡땡 부은 상태였고 멍이 들어있었고요. 수술 날짜를 바로 잡자는 소리를 듣는 동안 제가 기가 막혔죠. 나 이거 수술해야 된대. 별일 아니라면서. 근데 수술해야 한다고 그러네? 뭐 정말? 어떡하기는. 미친 네 누나한테 가서 보상해달라고 해. 그리고 진심으로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해. 미안하지만 작은 누나가 반성할 사람이 아니야. 보상은 어떻게든 돈으로 받아내 보겠는데 뉘우칠 사람이 아니라서 차라리 그냥 내가 당신한테 돈을 줄게. 남편의 소극적인 태도에 돌아버릴 뻔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발만 동동 구르시면서 어쩌면 좋으니 어떡하면 좋겠니 이런 소리만 하셨어요. 아무도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았고 작은 시누이를 나무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너무 서럽더라고요. 제가 수술을 하게 됐다고 하니 친정은 뒤집어졌어요. 자세하게 전부 이야기는 안 했고요. 작은 시누이가 잘못해서 어쩌다 실수로 저를 쳤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사과할 생각은 없어 보이더라.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이상의 걱정을 끼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죠. 제가 좋아하는 딸기를 사들고서 오신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직 딸기철도 아닌데 요즘 엄청 비쌀 텐데. 너 입원한다면서 병원에 네가 누운 걸 보게 되면 내가 공연히 눈물 날까 봐서 차라리 이렇게 미리 보러 왔다. 아버지가 멋쩍어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결국 눈물이 확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미치도록 서러움이 막 터져나오더라고요. 저는 아버지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미주알 고주알 다 떠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화가 나서 얼굴에 열이 잔뜩 오른 모습이었고요. 그 모습을 보자 아차 싶어서 제가 아버지한테 너무 화내실 것 없다고 달래드렸습니다. 똑같이 얼굴을 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작은 시누이가 반성할 인간도 아니고 그냥 답답한 상황이니까 일단은 참고서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고민하시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더니 대뜸 저에게 작은 시누이의 집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보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아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저도 그 집에 가본 지는 꽤 됐는데 아마 비밀번호 안 바꿨을 거예요. 걔를 입양했던 날짜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해놨거든요. 그 걔가 지금은 죽기는 했는데 더 애틋해서 안 바꿨겠죠. 저는 홀린 듯이 아버지에게 작은 시누이 집을 알려드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잘한 짓인지 아닌지 모른 채로 걱정에 눈을 꼭 감으며 수술을 받았었네요. 저희 아버지가 그 집에 가서 무엇을 하셨을지 혹시 예상이 가는 분 있으실까요? 작은 시누이는 난리가 났습니다. 파랑아, 우리 파랑이 어디 갔니? 얘가 대체 어디로 간 거야? 게다가 우리 사랑이까지 없어졌잖아. 고양이가 없어진 겁니다. 집에 와서 보니 현관문이 미세하게 열린 채로 닫혀있지 않았으며 안에 고양이는 없었죠. 심지어 죽은 개의 유골함마저 사라진 뒤였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즉시 거품을 물고 발작하면서 사방팔방으로 고양이를 찾아다녔어요.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신고도 했고요. 하지만 현관문 앞에는 CCTV가 없었고 아버지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죠. 게다가 시어머니를 포함하여 모두의 반응이 미적지근했어요. 자유를 찾아서 떠났겠지. 자유라니 무슨 자유? 죽음의 자유? 나가면 그냥 우리 애 죽는 거예요. 엄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너는 네 올케 얼굴을 그렇게 때려놓고 사람이 수술을 받았는데 가보지도 않으면서 그놈의 고양이 타령. 아유 지겹다 지겨워. 제발 그만 좀 하자. 나는 네가 네 아버지 제삿날에도 그지를 떠는 거 보고서 이제 학대기를 결심한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진절머리를 치신 겁니다. 게다가 큰 시누이는 자기 동생이 신고한 경찰한테 가서 조사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을 하기까지 했어요.
그쯤 되자 작은 시누이는 눈이 돌아버려서 모두가 작당하고 자기 고양이를 가져다 버렸으며 자기 개의 흔적까지 치워버린 거라고 여기고 미쳐 날뛰기 시작했어요. 고양이는 사실 아버지가 당신의 고향인 시골 동네에 가서 풀어버리셨습니다. 그 동네에 유독 동물에게 호의적인 노인분들이 살고 계셨거든요. 고양이들이 서로 싸우지도 않고 평화로이 사는 동네였는데 거기에 아버지가 작은 시누이 고양이를 풀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작은 시누이의 개 유골함도 그 시골 땅의 어느 구석에 묻어버리셨습니다. 설마 제 친정아버지가 그러셨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작은 시누이만 답답하고 환장해서 돌아버리는 상황이었어요.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고 저는 태연하게 굴었어요. 작은 시누이의 요청으로 그 집에 고양이를 돌보러 몇 번 갔었는데 현관문이 꽉 안 닫혀있던 때를 목격한 적이 있다고 말하였어요. 문 밖에 복도에 고양이가 돌아다니는 걸 제가 발견해서 잡아다가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적도 있다고 하였고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께서는 더욱 당신의 작은 딸이 평소에 문단속도 안 하고 다니는 주제에 적반하장으로 나온 미친년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큰 시누이 또한 자기 동생이 미친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갈수록 선을 넘는 꼬라지를 못 봐주겠다고 하며 고개를 흔들었고요. 저는 남몰래 씩 통쾌하게 웃었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몸이 회복하는 대로 이혼을 준비하라고 하셔서 저를 놀래키셨어요. 이혼이요? 솔직히 하고 싶은 마음이야 있어요. 그래도 두 분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갈라서지 않으셨는데 제가 고작 이런 일들로 이혼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앞에서 저는 우물쭈물 굴었으나 부모님이 무척 단호하셨습니다. 두 분이 이혼을 하지 않고 버티셨던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 그리고 자식들을 위하는 마음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는 둘 중 어두 것도 없으니 이혼하는 게 옳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효녀가 되기로 결심해서 따르기로 하였고요. 이혼을 해낼 수밖에 없는 증거를 그때부터 차곡차곡 모아 남편의 뒤통수를 치고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그냥 앞으로 잘 살아보기로 한 거 아니었어? 이혼이라니. 안 돼. 나는 그것만은 못해줘. 억울해. 자기가 뭔데 제 앞에서 억울하다고 하는 건가요? 어이가 없었네요. 남편이 저에게 울고불고 매달리고 있을 때 폐인이 된 몰골로 작은 시누이가 찾아왔습니다. 다짜고짜 이게 다 저 때문이라고 하면서 저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했다고 했어요. 저는 평온한 얼굴로 그냥 웃어주었고요. 그리고 작은 시누이의 정신 나간 그 모습을 본 남편이 망연자실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이혼을 못 해주겠다고 나올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미친 누나 때문에 결혼 생활이 망했다면서 남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제가 그 전날에 작은 시누이한테 연락을 해서 도발을 했어요. 파랑이는 아직도 목격 제보가 안 들어왔어요? 안타깝네요. 혹시 이미 사랑이를 만나러 간 건 아닐까요? 둘 다 무지개 다리 건너서 행복하게 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자 작은 시누이가 눈깔이 돌아서 그 다음날 당장 저를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니 이게 다 저의 계획이었고요. 작은 시누이의 만행을 눈앞에서 보고 전의를 상실한 남편은 이혼 도장을 찍어주었답니다. 이건 여담인데 이혼이 확정된 직후에 저희 새언니가 작은 시누이를 찾아갔어요. 야, 네가 그렇게 미친 년이라면서? 나는 독한 년인데 내가 시부모님 수발지면서 살아온 년이야. 내가 시아버지 일으켰고 시어머니 회복시켰어. 너 따위는 내 앞에서 나댈 깜냥도 못 대. 너는 내가 보니까 악기가 들렸나 보다. 그래서 미친 거지. 성수 세례 한번 받아볼래? 시누이가 싱크대에 작은 시누이의 머리를 쳐박으며 물을 틀었다고 합니다. 성수 세례니까 바꿔서 악기를 물리치라면서 말이에요. 공포에 질린 작은 시누이가 비명을 그렇게나 질렀다고 하네요. 저한테 한 짓이 있으니 차마 새언니를 고소도 못했고요. 저는 새언니가 그렇게 엄청난 면모를 가질 줄은 몰랐기에 듣고 나서 많이 놀랐답니다. 하지만 솔직히 통쾌했어요. 가족들이 최고란 생각이 들었죠. 친정 식구들 덕분에 정신이 흐려졌던 결혼 생활에서 해방이 된 저는 그 이후로 잘 산답니다. 잘 살고는 있는데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잘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이혼 기똥차게 잘했다면서 인생 살만나겠다고 하던데 저는 왠지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새언니처럼 강력한 한 방을 낼 자신이 없는 느낌인데요. 여러분, 제가 과연 이번 생에서 톡 쏘는 사이다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에게 있었던 일을 사연으로 나눠보고자 하는 여성 독자예요. 사람은 뭐든지 직접 겪어봐야 깨닫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 말씀 틀린 것 없다는 옛말을 가벼이 여겼다가 직접 호되게 당하고 나서 그게 진짜 맞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랍니다. 제 경험담을 허심탄회하게 여기서 풀어볼게요. 우선 남편하고는 제가 우연히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어느 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었는데요. 그냥 아는 사이로만 그렇게 지내다가 술자리를 따로 가지게 된 것을 계기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은 1년 반이었고요. 결혼을 결심하였지요. 이때 저는 친정 부모님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서 내심 놀랐더랬어요. 엄마, 아빠, 제가 그 사람하고 만나는 걸 굳이 간섭하지도 않으셨고 관심을 가져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결혼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너무 당황스럽네요. 두 분이 당연히 허락하실 줄 알고 저는 이미 그 사람하고 결혼에 대한 이런저런 상의를 다 맞춰놓은 상태예요. 네 아빠하고 나하고 괜히 이러는 줄 아니? 관상도 썩 마음에 들지 않는데 말할 때 그 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치관 같은 게 한마디로 영 아니오시다 알아서 너한테 이러는 거야. 결혼은 좀 더 신중해도 괜찮아. 굳이 상대 집안에 민망해질까봐 결혼하자는 말 번복하지 못하는 게 바보 같은 거지. 너 그 남자하고 어줍지 않은 데이트만 그동안 출장했다면서? 그런데 그 남자에 대해 네가 뭘 알겠어? 그 집안에 대해서는 뭘 알겠고? 지금 결혼한다는 건 네가 치기 어린 선택을 내리는 거야. 답답해. 대체 두 분이 뭘 하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사윗감으로 마음에 안 차시는 거면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고상하게 굳이 돌려서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시지 말고요. 제가 그때 듣다가 울컥해서 감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았어요. 그건 어쩌면 저 혼자만 아는 사실이지만 그동안 살면서 친정 부모님께 쌓아온 원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친정 집안이 한때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러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도 시달려 봤었으나 그 시절을 딛고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된 성공사의 주인공이거든요. 너무나도 지독하게 힘든 시절을 보내신 탓인지 친정 부모님께서는 돈에 관해서 무척 강박적이셨고 구두쇠의 기질이 강하셨습니다. 생각이 자유롭고 언제나 즉흥적이었던 저와는 두 분께서 필연적으로 마찰을 빚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남편하고 결혼을 마음먹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 혼자 알아서 현명한 결정 내릴 거고 나 혼자 정말 알아서 잘 살아볼 거야. 부모님 보란 듯이 그렇게 해볼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게 지금 돌아보자면 말도 안 되는 객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진심이었다는 게 문제죠. 제가 자꾸만 강하게 나가자 친정 부모님께서는 굉장히 생각에 잠기신 얼굴이 되더니 서로를 마주보시면서 한숨을 내쉬셨어요. 이윽고 친정아빠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네가 우리 집 막내이지만 네 언니 오빠보다 고집은 옛날보다 황소고집이었지. 너는 한다면 하는 녀석이니까 지금 우리가 이 결혼은 별로인 것 같다고 의견을 내봤자 네 기분만 상하게 하는 것이고 너는 어떻게든 이 결혼을 하려고 들 것 같구나. 쉽게 마음을 돌이킬 것 같았으면 애초에 너는 결혼하겠다고 결심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미윤아, 그럼 이것 하나만 정확하게 우리 앞에서 약속을 해라. 너 아직 그 남자하고 서로 집안 얘기도 깊게 나눠본 적이 없다면서? 그렇다면 우리 집안 사정도 그쪽에서는 모르겠지. 네, 저희는 그런 얘기 별로 나눈 적이 없어요. 서로만 보고 재미있게 정말 즐겁게 연애를 해온 거라서요. 이것저것 조건 따지는 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제가 자기보다 못하게 서럽게 사는 줄로 대충 추측하고 있을 거예요. 네가 아주 결혼에 자신만만하구나. 조건 없는 진짜 백의 사랑이라고 여기는 중인가 본데 정말 그러한지 네가 결혼하고 나서 한번 직접 확인해봐라. 결혼하고 나서도 절대 우리 집안 이야기를 그쪽에다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야. 그런 배경 없이도 정말 사랑과 신뢰로 부부가 되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네가 체험을 해보고 우리도 한번 두고 보고 어디 그렇게 해보자꾸나. 좋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할게요. 어차피 두 분은 저 결혼할 때 크게 보태주실 생각도 없으시잖아요. 언니하고 오빠 결혼할 때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빠 말씀대로 따라볼게요. 저희 집 이야기를 굳이 떠벌리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살면 그때는 진짜로 저희 두 사람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네가 그 남자의 됨됨이, 인성, 그리고 네 시댁이 될 그 집안 사람들까지 싹 다 겪어보고 나서도 평생을 함께해도 좋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물론 당연히 인정해줘야지. 그때 가서는 우리가 알아서 잘 챙겨줄 테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친정아빠의 제안을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가진 것에 비해 늘 검소하고 겸손하게 사시는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 언니와 오빠가 결혼할 때도 별로 보태주지 않으셨어요. 마음에 들어하시는 사위와 며느리에게도 그리하셨었으니 제 경우에는 더욱 야박하게 나오시더라도 제가 불만이 있을 수가 없었죠. 남편이 워낙 자기 집안에 대해 잘났다며 떠들어댄 바 있었으니 결혼하면서 시댁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걱정을 별로 하지 않았었어요. 우리 아버지 거의 대기업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임원으로 계시다가 이제 막 정년 퇴임하셨고, 우리 엄마는 다리가 안 좋으셔서 건강 문제 때문에 일찍 교편을 놓으실 수밖에 없었지만 안 그러셨다면 참된 교사로 이름을 날리셨을 뿐이지 돈 관리도 착실하게 잘해오셨어. 그런 말을 귀에 딱지 않도록 들었었고, 결혼할 때 너는 걱정할 거 없다는 말 역시도 저는 자주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이 진행되자 상황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지원을 시댁에서 안 해주시더라고요. 신혼부부라는 점을 내세워서 은행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해 들어간 것, 여기에는 시댁의 도움이 일절 없었습니다. 맡겨놓은 것도 아니니까 도움을 안 주신다고 해도 딱히 내가 할 말은 없지. 그런데 내 남편 된 남자가 자꾸 자기 집이 잘났다면서 계속 나불거리는 거, 이건 진짜 문제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으나 결혼하자마자 괜히 남편하고 마찰 빚기 싫어서 티는 안 냈어요. 친정 부모님께 큰 소리를 치고 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절대 망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기도 했고요. 시부모님께서는 생각 외로 돈을 많이 못 모아두신 것 같아서 저를 곧 의아하게 만드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완전히 잘못하셔서 큰 손해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셨더라고요. 어쩐지 뭔가 의아하다 싶었네요. 내가 당신 비난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버님 어머니께 재산이 별로 없는데 왜 집이 잘 사는 것처럼 당신은 나한테 말을 해왔던 거야? 지금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빚 없으면 부자라는 말도 몰라? 우리 집이 그 큰 손해를 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빚이 없어. 이것이야말로 우리 집이 잘 산다는 걸 나타내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해. 그거 아세요? 상대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는데 똑똑히 다 들어놓고도 대체 뭐 하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요. 그런 현상이 세상에는 존재하더라고요. 결혼 후에 남편을 마주하면서 제가 그런 현상에 자주 빠져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기는 알겠는데 동시에 무슨 말인지 영원히 모를 것 같은 그런 말들은 남편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뜬구름 잡기라는 걸 깨닫기 전에는 애석하게도 몇 달이 걸렸네요. 누가 남매 아니랄까봐 제 시누이도 약간 뜬구름 잘 잡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누나인데 허영심이 좀 있었습니다. 남들하고 비교를 엄청 해댔고요. 하루 종일 휴대폰으로 남들이 지금 이 시간에 뭘 어떻게 멋있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패션에도 민감했고 멋부리는 걸 좋아했어요. 문제가 있다면 애엄마라는 점이었고, 더 큰 문제가 있다면 그런 허영심을 채울 수 있는 재력이 시누이에게는 없었다는 거였죠. 결혼한 시누이는 자기 친정에서 멀리 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딸이 가까이 살면 좋으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날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들은 자기 딸이 애 데리고 온다고 그러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던데 나는 어째서 우리 딸은 마음으로 환영해 줄 수가 없을까? 얼굴만 봤다 하면 쓸데없는 하소연을 3시간, 4시간 나한테 늘어놓으니 아무튼 죽을 맛이야. 애 옷이며 장난감은 왜 그렇게 자꾸 사달라고 그러는지. 아휴. 시어머니께서는 시누이 얘기를 하시며 죽을상을 하고 계셨어요. 시누이가 상당히 골칫덩어리라는 걸 저는 바로 알 수 있었네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시누이하고 안 엮이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께서는 노골적으로 당신의 딸을 제가 상대했으면 하고 바라셨습니다. 저보고 시누이와 카페 가서 커피도 한 잔씩 마시고 애도 한 번씩 돌봐주고 이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형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제가 먼저 나서서 그러면 형님도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나는 걔가 벅차서 이제는 안 되겠어. 너무 힘에 부치니까 네가 좀 앞으로는 걔를 상대해줬으면 좋겠구나. 우리 잘난 아들을 네가 홀랑 채갔으면 이 정도 성의는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모름지기.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야. 너는 이제 우리 집안을 네 집이라고 온전히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시누이를 시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친언니라고 여기면 좋겠구나.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듣고 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점에서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이 대체로 다 비슷했다는 거죠. 이걸 눈치채고 나니까 살짝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시누이하고 저를 자꾸 시어머니께서 붙여놓으려고 하시는데 좀 부담스럽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이러더군요.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우리 엄마가 그러셨으면 분명 뜻이 있으시니까 그러신 거겠지. 그런 줄 생각하고 알아서 잘 행동하고 처시네. 나한테 말해봤자 내가 뭘 해줄 수 있겠어. 그럼 당신한테 말하지.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할까? 어머님께서 형님 성격에 감당하기 너무 벅차시다고 나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를 보이시니까 내가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다면 더 열심히 우리 누나를 네가 감당해야지. 나는 짧게 일하는 당신보다 밖에서 일을 훨씬 오래 일하고 출퇴근길도 오래 걸리고 돈도 당신보다 많이 벌잖아. 나에 비해서 당신이 세우는 공은 너무 적다는 생각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한테 잘 하기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왠지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남편이 바쁘기는 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고 중견기업 다녔고요. 회사가 먼 편이라서 출퇴근도 오래 걸렸죠. 반면 저는 널리고 널린 평범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었고 집에서 멀지도 않았으며 식사 시간까지 합쳐서 하루에 7시간 근무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객관적인 조건을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건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었죠. 감정의 문제였을 뿐이에요. 결혼 초장부터 초치지 말자는 생각으로 말 많은 시누이를 제가 시어머니 대신 놀아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왜 시누이한테 전화하면 거의 안 받는다고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하도 말이 많아서 귀가 따가웠어요. 무엇보다 대화 주제가 별로였죠. 올케는 구찌 가방을 짝퉁으로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하도 다들 들고 다니니까 너무 흔한 것 같아서 나는 안 살 생각이었거든? 그런데 주변 엄마들이 하나쯤은 장만한 걸 보니까 마음이 흔들려. 그래서 살까 싶은데 가격 보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야. 손바닥만한 게 왜 이렇게 비싸? 그렇다고 안 사자니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정교한 짝퉁을 사볼까 하는데 올케 생각은 어때? 글쎄요. 제가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돈 쓰기에는 아까우신데 아예 안 사실 수는 없고 그렇다면 짝퉁도 도전해 보는 거 나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 올케 생각은 그렇다는 거지? 알았어. 참고할게. 근데 올케는 명품 가방 있어? 명품 신발은? 하다못해 향수나 화장품은? 어떤 거 있어? 명품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여서 그래. 명품 10가지 정도는 있는 나하고는 뭔가 느낌이 다른 사람이라고나 할까?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올케는 결혼해서 내 동생한테 기생하며 사는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올케한테 명품이 생겨도 그건 내 동생의 피를 빨아먹어서 얻은 결과물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다. 아무튼 이렇게 명품을 잘 모르는 사람이 내놓은 의견 과연 내가 참여해도 되는 걸까? 올케? 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명품을 잘 모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형님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야? 대화를 황급히 마무리 지으려는 그 말투는? 나 그냥 짝퉁 살래. 사고 나서 만약에 짝퉁인 거 들키면 그 책임을 올케한테 묻는 것으로 할래. 그래도 되지? 여기서 된다고 답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요, 진짜로 시누이가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고 있거나 먹어야 하는 사람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네요. 심해부가 자영업하느라고 바쁘신 분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인지 당신의 아내에 대해 별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고 다른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시누이의 정신 상태를 심각한 것이라고 인지하지 않고 있고 저만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한 번 받아주니까 시누이는 자꾸만 저에게 각종 상담과 하소연을 반복하며 됐어요. 정신이 나갈 것 같아서 참다가 시누이의 연락을 무시했는데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득달같이 연락을 하시더군요. 너 이러는 거 아니다. 네가 많이 후달리는 결혼을 했으며 결혼하고 나서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야지. 너 어쩜 이렇게 무정하니? 우리 딸 사실 얼마나 외롭고 가여운 아이인데 네가 친구처럼 친자매처럼 그렇게 대해주면 어디 덧나니? 사람마다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하고 형님은 그게 너무 달라서 엄청 가까이 지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끝을 올리는 억양만 교사 같으셨고 내용만 보자면 시어머니께서는 전형적인 며느리 갈구는 시어머니셨죠. 은근하게 잔소리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걸핏하면 항상 우리 잘난 아들, 너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남편에게 결국 도움을 청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두 사람 다 제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할 정도로 자꾸 저에게 연락을 해대고 저를 불러대고 이것저것 시키고 이러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서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줬으면 싶었어요. 제가 아예 절연할 기세로 단호하게 나가는 게 아닌 이상 직접 두 사람을 적절하게 끊어낼 방법이란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흉내로나마 자기 엄마와 자기 누나를 나무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실망시키고 말았어요.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그 정도 잔소리도 못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우리 누나 솔직히 나하고 전혀 안 친해. 그래서 동생 대신에 그 배우자하고라도 잘 지내보고자 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을 당신은 이렇게 폄하해도 되는 거야? 내가 힘들고 내가 신경 쓰인다는데 왜 당신은 내 입장을 고려해주지 않아? 너무 섭섭하다. 그리고 어머님, 형님을 챙기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해. 나는 당신보다 더 많이 보니까 당신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우리 엄마하고 누나하고 사이좋게 지내달라는 거, 그건 사실 요구도 아니지. 당신이 알아서 잘해줘야 하는 영역이지. 아무튼 당신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문제야. 연애할 때는 남편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군더더기 없고 깔끔한 사람이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렇게 여겼던 제 머리를 한 대 세게 치고만 싶었어요. 콩깍지가 벗겨질수록 남편은 제가 원하던 이상적인 배우자와는 거리가 먼 게 보이고 있었죠. 그래도 제가 한 결혼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버텼습니다. 시어머니의 빗발치는 연락은 반 정도만 받으면서 절충을 했고요. 시누이의 이상한 발언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습니다. 제 나름 노력과 적응을 한 거였죠. 남편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부부로서 나아가야 할 길, 이게 뭔지 고민을 항상 하면서 지냈습니다.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벌인 만행을 알기 전까지는 그랬죠. 결혼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저희 부부는 협의하에 양가의 용돈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때 남편이 그랬습니다. 이제 열심히 모으고 미래를 대비하며 살아야 하니까 아직은 10만 원만 드리는 것으로 족한 것 같다고요. 저도 동의를 했어요. 사실 제 친정 부모님께서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20만 원이나 10만 원이 상관없이 그저 성의 문제를 보실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흔쾌히 동의를 해준 것이 고맙다고 말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보며 저는 생각했었죠. 결혼하고 보니 무척이나 계산적이었던 이 남자가 양가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문제는 차질 없이 안 빼먹고 다달이 잘 해낼 것이라고요. 믿고 맡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 어느 날 저희 부부가 공용으로 돈을 모으는 생활비 카드, 그것과 연결된 통장을 일찍 퇴근한 날에 방 청소를 하다가 서랍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걸 봐뒀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그 통장을 출근할 때 챙겨가서 점심시간에 은행에 간 뒤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통장 정리를 해본 것이죠. 그랬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다달이 10만 원 제 친정 부모님께 잘 가고 있었는데요. 웬 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다달이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이건 시부모님께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자마자 통장을 쥔 손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려왔죠. 남편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냐고 물었더니 그런 거 없다고 딱 잘라서 답장을 하더군요. 기가 찼습니다. 애써 꾹 눌러 참았다가 저녁이 되어서 남편을 보자마자 따졌어요. 제가 통장을 내밀었더니 상황 파악이 된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죠. 당신 뭐야? 왜 아버님 어머님한테는 다달이 100만 원을 드렸어? 두 분이 대체 100만 원이나 쓰실 일이 뭐가 있는데? 왜 그렇게 흥분해? 노인네들은 100만 원 쓸 것도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무 어이없는 생각이네. 없어서 못 쓰는 거지. 있으면 다 쓰게 되어 있어. 부족한 것보다는 늘 어느 정도 수중에 여유가 있는 게 낫지. 어련히 우리 부모님께서 알아서 잘 쓰시고 남는 걸 저축하실 텐데 굳이 따져 묻지 마. 진정 좀 해. 지금 내가 흥분을 안 하게 생겼어? 무슨 진정을 하라는 거야? 두 분께 100만 원을 드린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잖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멋대로 이랬다는 게 우선 나는 너무 속상한 일이라고 생각해. 속상할 수 있지. 그래, 그건 나도 이해할게. 근데 내가 당신한테 우리 부모님 용돈 100만 원 드릴 거라고 말을 하는 배려를 베풀 수는 있지만 그걸 의무적으로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어. 이유가 없다니? 나 갑자기 지금 좀 머리가 아파지려고 하네?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다달이 현금 100만 원이나 고정 지출로 나가고 있는데 당연히 말을 해줘야지. 그걸 의무가 없다느니 이유가 없다느니. 지금 본인이 너무 치사한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있어? 제가 신랄하게 지적했더니 남편이 뜨끔하기라도 한 것인지 낯빛에 곤란함이 어리더군요. 사실 저는 이미 머리뚜껑이 열리고도 남은 참이었습니다만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악다구니 쓰고 난리치고 싶은 거 참는 중이었어요. 남편이 어디 얼마나 그럴싸한 변명을 늘어놓는지 한번 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남편은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입술을 한번 꽉 깨물더니 더한 헛소리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치사하게 나와볼까? 그래 볼까? 당신 나보다 돈 적게 벌잖아. 우리 부모님 용돈 100만 원? 그거 내가 버는 것에서 충분히 다 드리고도 남아. 당신이 딱 최저시급 수준의 월급 받으면서 미래 전망이 어두운 단순 사무직 다닐 때 나는 앞으로가 보장된 탄탄한 직장 다니면서 그 안에서 전쟁을 치러가면서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 받고 있어. 단순히 수치로 봐도 내가 월등하지만 일하는 업무 강도,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까지 다 따져보자면 당신은 나하고 비교조차 안 돼.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 굴욕적인 일이야. 이런 마당인데 내가 당신한테 우리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걸 꼬박꼬박 말을 했어야 했다고? 허락이라도 맞듯이?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 와, 당신 정말 치사한 걸 넘어서서 치졸하다. 그런 걸로 조목조목 따지고 싶은 생각이 잘도 들었어?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돈 잘 못 벌고 집안 배경 탄탄하지 못한 나랑 결혼해서 사는 게 암만 해도 당신이 손해인 것 같아서 부모 용돈이라도 이렇게 손해를 채우려고 한 거니? 그러면서 왜 네 부모한테 하는 효도는 나한테 강요했니? 그건 계산으로 안 치나 봐? 계산으로 쳐졌으면 나도 내가 버는 월급보다 훨씬 많은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네 부모라니? 말 조심해. 너한테 겨우 그 정도 취급 받으실 분들 아니야. 남편이 늘어놓은 헛소리 중에서 저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힌 게 바로 그거였어요. 자기 부모는 그 정도 취급받을 사람들 아니라는 거요. 자연스레 제 친정 부모님으로 연결이 되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지금 이 감정적인 싸움이 단순히 싸움으로 끝날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야 말 것이라고요. 그걸 느끼자마자 제가 웃으면서 남편을 향해 말해주었죠. 그럼 우리 부모님은 어떤 취급을 받으실 분들이라고 생각해? 당신 말도 없이 자기 부모한테는 월 100만 원 용돈 붙이고 있었으면서 자기 처가에는 꼴랑 월 10만 원 용돈 드린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해? 10배의 차이야. 나는 당신이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돈 100만 원을 멋대로 용돈으로 쓰고 있었다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께는 그대로 10만 원만 드리고 있었다는 게 화가 나다 못해서 어이가 없고 그냥 막 웃을 지경이야. 이 상황이 너무 웃겨. 그러니까 뭐라고 제대로 답변 좀 해봐. 우리 부모님은 대체 어떤 취급을 받으실 분들이어서 월 10만 원만 드리고 땡친 거니? 기어이 나를 또 치사하고 치졸한 사람으로 몰아가시려고? 그래, 장단 맞춰줄게. 굳이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한 번만 정확히 말해줄 테니까 잘 들어. 너희 부모하고 우리 부모님은 같지 않아. 애초에 급이 다른데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을 수가 있냐? 이건 한쪽이 내 친부모님이고 한쪽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완전히 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야. 100만 원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들과 10만 원 받으시고도 만족하셔야 하는 분들의 차이인 거지. 살면서 이 정도의 궤변을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에서도 들어볼 일이 없을 것만 같았어요. 저는 남편이 저를 향해서 작게 혀까지 쯧쯧하면서 말을 맺는 것에 진짜 머리가 꼭지가 돌아서 폭발해버렸습니다. 너 지금 급이라고 그랬어? 이거 완전히 생각하는 게 싸구려인 놈이네? 뭐라고? 싸구려? 싸구려인 놈? 말 조심해. 화가 났다고 해서 아무 막말이나 뱉어도 되는 건 아니야. 뱉는다고 다 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훈계하지 마. 나하고 급도 안 맞는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야? 우리 부모님 말씀이 맞았어. 우리 부모님이 옳았어. 너 같은 거 딱 봐도 저급한 놈이라고, 절대 결혼할 상대로는 아니라고 그러셨었는데 내가 어리석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 내 잘못이지. 부모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 급이 맞는 상대하고 결혼을 했어야 했는데 내 발등을 내가 찍었으니 정말 사무치게 후회하는 수밖에 없네. 꼭 너처럼 가진 것도 애매하게 없는 것들이 오만 있는 척은 다 하면서 꼴값을 떨더라? 야, 진짜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허세 떨지도 않고 굳이 작은 것에 생색내지도 않아. 진짜 부자인데 그 사실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사시는 우리 부모님처럼 말이야.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코웃음을 치던 남편은 마지막 대목에서 갑자기 표정을 싹 굳혔습니다. 자기가 잘못 들었나 하는 눈빛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 아니고 진담이라는 뜻으로 어깨를 으쓱해줬죠. 그랬더니 점점 혼란스러운 얼굴이 되더군요.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설마 네 집안이 사실은 잘 살기라도 한다는 뭐 그런 말은 아니지? 에이,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렇다면 우리 결혼식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이렇게 살았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사는 게 뭔데? 아, 남들 다 하는 가장 평범하게 널린 예식장에서 결혼식 올린 거? 자가 아니고 전세로 신혼생활 시작한 거? 돈을 더 못 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경제권 넘겨준 아내로 사는 거? 시댁의 이모저모에 시달리며 스트레스 받고 구질구질하게 지내는 거? 왜?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집이 부자라는 게 안 믿겨? 까불지 마. 네가 믿든 안 믿든 네가 감히 넘볼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 집 잘 살아. 네가 그리 잘나셨다고 주장하는 네 부모보다 우리 부모님이 100배 1000배는 더 잘나셨어. 말 그대로 급이 달라. 구두쇠처럼 사신다고 해서 겸손한 나머지 남들에게 당신들의 재산을 감추고 사신다고 해서 너한테 절대 우습게 보이실 이유가 없는 분들이야. 스스로 느끼기에도 그 순간에는 말이 정말 잘 나갔던 듯 싶어요. 어쩌면 이런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도 제 안에는 그런 말들이 내도로 담겨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버벅거림 없이 망설임 없이 말이 훅훅 나갔겠지요. 제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챈 남편은 놀라서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우선은 급한 대로 제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로 증거를 보여줬네요.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고 있는 언니 부부, 오빠 부부,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에 임대인 문제 때문에 들르셨을 때 찍은 사진 같은 것들 보여주는 동안 남편은 손을 덜덜 떨면서도 침묵을 지켰고, 저는 왜 진작 친정 집안이 든든한 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걸 밝히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워낙 겸손하시고 경계심이 많으시다는 것, 남편이 결혼하면서 저에게 집안 얘기를 물어본 적 없다는 것, 이런 이유들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이런 순간을 맞이했으니 저는 이런 이유를 대표적으로 들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될까봐 진작 안 밝혔던 거야. 이렇게 이기적이고 치사하고 자기 밥그릇만 챙길 줄 아는 그런 놈이라는 게 결국 드러날까봐. 그게 걱정돼서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안 밝혔어. 너의 집 면목을 보고 싶었던 건데 설마 이렇게까지 바닥일 줄은 몰랐지. 잠깐만, 내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할 말을 잃었었는데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됐어. 그러니까 당신이 여태 나를 고의적으로 속인 거 맞지? 처가 식구들도 모두 한통속이고 사람 하나를 바보 말듯하니 정말 심성이 못됐다. 내가 엄청 피해를 본 셈이네. 집안이 그렇게 부자인 거 안 밝혔으니까 나는 이거 사기 결혼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지만 내가 너그러이 넘어가 줄게. 이러면 이제 우리 서로 공평한 거지? 서로 한 번씩 잘못한 거니까 공평하게 넘어가면 되는 거지? 무슨 공평 같은 단어를 들먹여? 미쳤어? 사기 결혼? 그건 내가 할 소리야. 이거 왜 이래? 그동안 나를 보면서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까. 당신 정말 우명한 여자다. 속에 눈구렁이라도 품고 있나 보네. 당신은 남자의 자존심을 마구고 짓밟은 거야. 아니,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거야. 내가 이런 수치심을 이겨내고서 당신이 나를 농락한 거 그냥 넘어가 주겠다고 하는데도 반응이 왜 이래? 헛소리를 자꾸 늘어놓으니까 내가 반응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 다 그냥 내 잘못이라고 치자. 내 잘못이고 미안해. 됐지? 그럼 이제 우리 갈라서자.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이거야. 이혼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엄청 씩씩거리더라고요. 자기 처가의 진짜 급을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든 저를 회유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제가 단호하게 이혼을 들먹이니까 낭패다 싶었겠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설마 이혼하기 싫어서 구질구질하게 매달릴 생각하는 건 아니길 바란다며 일부러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혼으로 유도하기 위해서였죠. 코웃음 치면서 강한 척하던 남편은 이튿날 결국 저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해봤습니다. 암만 해도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저하고 헤어지면 본인 손해인 것 같아나 보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네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이해를 해줬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네. 네가 나한테 잘못을 하긴 했지만 내가 한 번쯤은 눈 감아줬어야 했던 부분인데 내 생각에 짧았어. 남자답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용서해주라. 돈줄 놓치기 싫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자세 낮추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티나서
기분이 별로야. 나에 대한 애정이나 결혼 생활에 대한 진지함, 미래 계획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서 보이지가 않아. 만약에 내 친정이 부자가 아니었어도 당신이 지금 곧장 나에게 저 자세로 나왔을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원래 사람은 다 돈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야. 이런 나를 속물이라고 하지 마. 본능이고 당연한 거야. 근데 내 생각은 이래. 어차피 다 속물일 거라면 이왕이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기까지 하는 속물을 만나고 싶어. 내가 사랑하는 속물을 만나고 싶다고. 나는 당신에게 마음이 식었고 당신은 이미 나를 나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돈줄로 보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무슨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의 모습이야? 한참 깨를 볶아야 할 때인데 우리는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어. 이건 우리가 인연이 아니라는 증거 같아. 제가 차분하게 뜻을 전달하자 남편은 차마 반박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표정 보니까 상당히 분한 듯 보였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 방패를 금세 꺼내들더군요. 시어머니께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너한테 말을 잘 좀 하라고 뭐 그러던데? 나는 뭔 일인지는 모르겠고 네가 잘못했다고 하여간에 그냥 싹싹 빌어라. 여자가 너무 드세게 굴어도 못 써. 자기 서방의 길을 죽여놓고 잘 사는 여자 내가 평생 못 봤다. 아유, 그런 여자는 꼭 밖에서 사고를 쳐도 치고 살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우리 아들한테 나긋나긋하게 굴어. 싸우지 말고. 와, 진짜 듣기 싫더라고요. 들을 가치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가 찾아왔어요. 자기 애를 데리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카 얼굴을 봐서라도 제가 너그럽게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어린 조카를 생각해서 마음 좀 곱게 쓰라고 하더군요. 그 말 듣고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친조카도 아니고 시조카인데 제가 굳이 그래야 하나요? 저하고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요. 왜 그렇게 말을 냉정하게 해? 앞에 시자 붙었다고 해서 남 취급이야? 옳게. 우리는 남이 아니야. 가족이야. 그러더니 한참 제 앞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라 가족인 이유, 남보다 가족이 나은 이유, 이런 내용들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던 중이었어요. 한참 의미 없는 설교를 늘어놓던 시누이가 남대없이 자기의 운동화 한 켤레 사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이건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옳게, 그거 알아? 아이들은 발이 빨리 커서 운동화 비싼 거 신기는가 마는가로 진짜 부자 가짜 부자가 갈린다? 이런 거에 돈 쓰는 게 진짜 부자인 거야. 그런데 우리 애는 옳게도 보다시피 좋은 신발을 못 신기고 있거든. 그래서일까? 우리 애가 어린이집에 가서 자꾸 기가 죽는 거 있지? 형님, 애가 무슨 그런 걸로 기가 죽어요? 애가 기 죽은 게 아니라 애 엄마가 혼자 그런 걸 신경 쓰는 게 아닐까요? 옳게, 내 말을 더 들어봐. 다른 건 몰라도 운동화에 돈 쓰는 거 솔직히 아깝기는 하더라고. 내가 그 정도 배포는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옳게가 내 동생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우리의 운동화는 기념으로 한 켤레 좀 사주고 떠나시면 좋겠어. 그러더니 시누이가 저한테 휴대폰 메시지로 웬 인터넷 사이트 판매 주소를 보냈어요. 얼떨결에 눌러봤다가 제가 화들짝 놀라고 말았죠. 시누이가 원하는 신발은 나이키라든지 이런 스포츠 브랜드가 아니라 명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언감생심 구매할 엄두도 못 냈던 것이죠.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동생 부부가 이혼한 해 만에 이러고 있는데 자기의 명품 운동화를 얻어내려고 혈안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제정신인가 싶었네요. 새삼 신우의 정신 상태가 너무 독특한 것 같았어요. 제가 침착하게 물어봤죠. 남편에게서 저희 얘기를 어떤 식으로 들었냐고 말이죠. 옳게가 자기 친정이 여유로운 거 숨겼다고 하던데? 내 동생의 배신감에 따졌더니 옳게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들었어. 내 동생 옳게한테 따진 거 후회하고 있대. 그래서 나보고 옳게 설득하는 거 도와달라고 그러더라. 내 동생이지만 웃기는 놈이야. 아, 맞다. 근데 옳게, 그래서 집이 얼마나 부자인 거야? 나도 일전에 옳게네 친정 부모님 아파트가 전세라고 언뜻 들었었는데 그래서 잘 사는 줄을 꿈에도 몰랐어. 아, 네. 그냥 건물 좀 있고 땅 좀 있고 그래요. 제가 시큰둥하게 대답했더니 시누이가 자기 휴대폰을 놀라서 떨어뜨리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이놈이나 저놈이나 남자들은 거기서 거기니까 자기 동생하고 이혼하지 말라면서 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을 붙잡고 간청을 해대길래 부담스러워서 그 손을 뿌리쳤어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중요한 게 생각났다는 표정으로 자기 휴대폰을 집어들어서 저한테 뭘 새로 하나 보냈습니다. 올케, 미안한데 아까 그거 신발 구매처 주소 보낸 거 실수였어. 내가 잘못 보냈네. 미안해. 지금 보낸 게 진짜야. 저는 순간적으로 신우이가 반성이라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더 비싼 명품 신발 구매처를 저한테 새로 보낸 거였죠. 그거 보자마자 농담 아니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신우이도 그렇고 결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제 골을 깨지게 만드는 남매였어요. 형님,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간 애가 무슨 루이비통 신발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저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명품이라는 걸 몸에 대본 역사가 없어요. 정말이야? 와,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검소하구나. 그래서 부자가 됐나 봐. 멋지다. 근데 본인이 못 누린 거 조카한테 누리게 해줄 순 없을까? 응?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결국 진저리를 치면서 신우이를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남편에게 다 말했죠. 신우의 만행을 들으면 남편이 조금이나마 그래도 민망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군요. 저보고 온정이 부족한 냉혈한 스타일이라고 그랬어요. 가진 걸 베풀 줄 모르는 욕심쟁이라고도 했고요. 제가 기가 막혀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내가 요머칠 생각해봤는데 당신 같은 냉혈한 데리고 살아준 남자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줘. 모든 걸 내 잘못으로 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내가 앞으로 당신 비비 잘 맞추면서 살게. 우리 부모님 누나 앞으로 내가 당신 귀찮게 못하도록 중간에서 처신 잘할게. 중간에서 처신을 잘하겠다고? 그거 가능한 거였어? 그럼 여태까지는 왜 안 했어? 잔말 말고 이혼이나 하자. 제가 단호하게 나오니까 남편은 자기 최후의 수단이 안 통했다고 생각한 것인지 크게 절망하면서 이혼 못 해주겠다면서 때를 쓰는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자기가 이혼 안 해주면 장땡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알려주었죠. 제가 그간 시달린 모든 것들 전부 휴대폰에 증거로 남겨놨다고요. 통화까지 싹 다 녹음을 해둔 상태이니 어떻게든 증거로 만들어서 이혼 소송 걸 자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거의 울먹이며 말을 했습니다. 그런 걸로 이혼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는 절대 안 될 거야.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되게끔 내가 해볼 거야. 이제부터 내가 급의 차이를 보여줄 테니까. 업계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내가 어떻게 이혼하는지 지켜보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이혼하기 싫다고 해. 그런 소리까지 듣고 나서야 남편은 패배 선언을 했습니다. 본인이 운운했던 급 때문에 말이죠. 저하고 법적으로 상대해볼 엄두가 안 났던 거예요. 남편이 패배를 인정했을 때 그 틈을 타서 저는 얼른 이혼해버렸고 뒤도 안 돌아보고 시댁을 끊어냈네요. 남편은 물론이고 그 집안 식구들도 다시는 얽히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혼 과정이 모두 끝났을 때 제가 친정 부모님께 제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그런 사과를 드렸습니다. 두 분이 옳았어요. 저는 제가 멋대로 데려온 사람이니까 두 분이 무조건 반대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었죠. 두 분의 입맛대로 제가 안 움직여서 그러신 줄로만 착각하고 오히려 더 오기로 가득 차서는 결혼을 서둘렀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실수였네요. 제가 틀렸고 두 분이 옳으셨던 거예요. 저는 친정 부모님께서 그러길래 우리가 뭐라 그랬냐며 큰 소리를 치시거나 생색을 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별 말씀 없이 저를 가만히 안아주시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친정 부모님을 대했던 것 같아요. 몇 달 뒤에는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새언니가 저번에 외국 여행을 권했는데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주변에다가 말을 잘 퍼뜨렸어요. 전 남편이 알고 보니 이상한 놈이어서 결혼 생활 내내 시달리다가 간신히 이혼을 한 뒤 정신적 충격 때문에 외국으로 잠시 떠나게 되었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네요. 제가 그렇게 군 이유가 있었어요. 안 그러면 전 남편 그놈이 자기한테만 유리한 말을 어떻게든 지어내고 꾸며내서 소문을 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고도 남을 작자라는 게 이혼을 하고 나니까 오롯이 보이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들은 후문이었지만 전 남편은 제가 외국으로 간 것을 뒤늦게 알고는 주변에다가 제 소문을 안 좋게 내려고 애를 썼었대요.
하지만 제가 이미 말을 다 퍼뜨린 뒤였기 때문에 그게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 남편만 진짜로 이상한 놈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저는 호주로 떠났었는데요. 영어가 유창하지는 못해서 간단한 사무보조 업무만 하면서 지냈어요. 자연과 벗삼아서 여가 시간을 즐겼고요. 세상이 참 넓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우리 부모님이 구두쇠처럼 구시는 게 싫기도 했고 이해도 안 됐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집은 부자니까 나는 여차하면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왔던 것 같네.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보니까 제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는지 깨우치게 되었어요. 그간 제가 얄팍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사실 역시도 알게 되었죠. 그까짓 것으로 은연중에 우월감을 느끼고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느끼고 배웠네요. 지날 만큼 지내다가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제 귀국 소식을 접한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전 남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알고 보니 전 남편이 저하고 이혼한 뒤 1년을 채우기 직전에 재혼을 했었다지 뭔가요? 여자 쪽이 임신을 하는 바람에 서둘러서 결혼을 했었다던데 여자가 키도 좀 크고 예쁘장했대요.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여자를 전 시누이가 전 남편에게 소개시켜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인터넷에 명품 동호회라나 뭐라나 하는 곳에서 전 시누이가 그 여자를 처음 알게 됐었다네요. 그런데 결국 그 여자가 대략 꽃뱀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명품을 두르는 잘 사는 집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집에 빚만 많았더래요. 그래서 전 남편이 개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없는 형편에 아기 돌잔치 크게 해야 한다고 그 여자가 난리를 쳤다는데요. 얼마 후에 돌잔치 때 들어온 돈들까지 모조리 전부 다 챙겨서 감쪽까지 사라졌대요.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갓 돌진한 아기를 두고 말입니다. 알고 봤더니 상견례장이나 결혼식장, 돌잔치 행사장에 나타났던 그 여자의 부모는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대역이었다네요. 진짜 친부모는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알 길도 없다고 해요. 전 남편 거품을 고 기절했다고 합니다. 전 시어머니께서는 오라통 터져서 신음하시다가 어느 날 의식을 잃으셨고 구급차로 실려가시는 바람에 그 동네에 소문 다 났었다고 하고요. 전 시누이는 기어이 이혼장을 받았는데 이혼하기 싫어서 도망다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전 시댁 집안이 초토화돼서 전부 죽을 맛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인생이란 모르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미 결혼할 상대를 만난 뒤였죠. 호주에서 만난 인연이었는데요. 선하고 밝고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제가 배울 점 투성이었죠. 친정 부모님께서는 전 남편 때와는 다르게 저의 새로운 인연을 보시자마자 먼저 악수를 청하셨어요. 자네 손이 무척 듬직하구만. 우리 딸은 맡겨둘 될 정도로 말이야. 친정아빠께서 그런 어스레를 떠시는 것에 제가 얼마나 놀랐었는지 모른답니다. 저는 그 인연과 현재 재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 중이에요. 재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 줄은 예전에는 미처 상상도 못했었네요. 인생이란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어제보다 좀 더 나은 내 자신, 그걸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게 제가 현재 제 인생을 대하는 자세랍니다. 이런 마음을 잃지 않고 지금의 행복을 꽉 쥔 채로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싶네요.